가람은 서울의 한 유명 커피숍 창가 좌석에 앉아 회계 전문 법률가 시험 서적을 펼쳐두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벽에 걸린 시계를 맴돌았다. 오후 2시 약속 시각을 넘긴 지 벌써 30분이 훌쩍 지난 시간이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지만 여전히 준모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와 있지 않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책에 집중하려던 바로 그 순간 카페 출입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미안해요, 가람 씨. 버스를 잘못 탔어요. 그는 준모였다. 땀을 닦으며 마주 앉은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역력했다. 가람은 괜찮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가람에게 그 정도의 작은 거짓말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이는 스터디 모임에서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 관계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가람이 유독 어려운 법조문이나 실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주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졌다. 준모는 이론 이해력은 뛰어났지만 실제 문제 적용 능력은 부족했다. 가람은 그런 준모를 곁에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지도했다. 스터디를 마친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어느 날 준모가 먼저 고백했다. 가람 씨, 제가 요즘은 공부보다 가람 씨 생각으로 머리가 더 복잡해요. 가람은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다. 준모는 가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 학습할 때도, 정신적으로 힘겨울 때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도 가람이 늘 그의 곁을 지켰다. 가람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탕 뛰었다. 새벽에는 편의점, 저녁에는 커피 전문점. 매일 8시간 이상 노동하고 귀가하면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람은 준모를 살뜰히 챙겼다. 준모가 밤늦게까지 독서실에 머문다는 것을 알았기에 간단한 야식 도시락을 정성스레 준비해 주었다. 김밥, 주먹밥 혹은 샌드위치 같은 종류였다. 준모는 그런 가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가람아, 내가 합격만 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게 해줄게. 가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준모 씨가 목표를 이루고 행복해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1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가람은 여전히 고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준모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정작 자신의 수험 공부는 뒷전으로 밀렸다. 밤늦게 돌아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책을 펼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 하지만 가람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준모가 먼저 합격하여 기반을 다지게 되면 그때 자신도 다시 공부에 전념하면 된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도래했다. 회계 전문 법률가 시험 합격자 발표일. 준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가람은 그의 옆에서 손을 꽉 잡아주며 함께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 떠오른 합격자 명단에는 준모의 수험번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됐어, 가람아, 내가 해냈어. 준모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람을 번쩍 들어안았다. 가람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정말 축하해요, 준모 씨. 고생 많았어요. 준모는 가람의 손을 놓지 않고 깍지 끼어 잡았다. 모두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으면 이룰 수 없었을 거야. 가람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벅찬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꿈을 성취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때부터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준모는 신입회계 전문 법률가로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 법인에 입사하자 주변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다. 동료와 선배들은 물론 심지어 거래처 관계자들까지 준모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리 신입 변호사 정말 머리가 비상하네. 젊은데 일 처리가 빈틈이 없어. 칭찬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준모는 그런 평가들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의 내면의 과도한 자신감, 아니 오만함이 피어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스터디 모임에서의 준모도 이전과는 달랐다. 과거에는 조용히 경청하기만 하던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앞에 나서서 설명했다. 이런 건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요. 후배들은 준모를 존경과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준모는 그런 시선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 역시 변했다. 어머니 영숙은 아들이 전문직이 되자 동네 사방에 자랑하고 다녔다. 우리 아들이 회계 법률가가 됐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 아들 앞길은 탄탄대로예요. 영숙은 한껏 우쭐해했다. 곧이어 그녀는 다른 종류의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그 애는 지금 뭘 하고 있니? 아직 시험 준비 중이세요. 아직도? 너랑 같이 시작했으면 벌써 몇 년이 지난 건데. 준모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영숙은 말을 이어나갔다. 준모야, 이제 네가 변호사가 되었으니 걸맞은 배경을 가진 집안과 연결되어야지. 있는 집 자식과 혼인해야 품격이 맞다. 어머니, 가람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건 나도 안다. 그러나 혼사는 사랑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아.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모는 고개를 숙였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강력한 기세에 눌려버렸다. 어머니 말씀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영숙은 다시 선자리를 이야기했다. 준모야, 이번엔 정말 괜찮은 집안이야. 아버지가 대형 병원 원장님이시래. 준모는 또다시 거절하려 했지만 영숙이 먼저 선수를 쳤다. 단 한 번만 만나봐. 그냥 인사만 하고 오면 되는 거야. 어머니, 저 정말 내가 가람이에게 미안하다면 말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니. 준모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결국 그는 선자리에 나갔다. 처음에는 정말 짧게 인사만 나누고 돌아왔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지면서 준모는 그 상황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2주에 한 번씩 영숙이 주선한 선자리에 나섰다. 가람에게는 업무가 너무 바빠서 만나기 힘들다고 둘러댔다. 가람은 의심스러웠지만 그를 믿고 싶었다. 준모 씨가 나에게 거짓말할 리 없어. 어느 날 저녁 가람이 깜짝 방문했다. 준모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모 씨, 오늘 잠깐 시간 되세요? 준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실 그날도 또 다른 선자리가 잡혀 있었다. 아, 가람아, 오늘은 좀. 오늘도 바쁘세요? 가람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준모는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미안해.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가람은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가람에게는 업무가 너무 바빠서 만나기 힘들다고 둘러댔다. 가람은 의심스러웠지만 그를 믿고 싶었다. 준모 씨가 나에게 거짓말할 리 없어. 어느 날 저녁 가람이 깜짝 방문했다. 준모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모 씨, 오늘 잠깐 시간 되세요? 준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실 그날도 또 다른 선자리가 잡혀 있었다. 아, 가람아, 오늘은 좀. 오늘도 바쁘세요? 가람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준모는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미안해.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가람은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돌아서는 가람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선 장소로 향하면서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한두 번만 더 하고 확실하게 정리하면 돼. 하지만 그 한두 번이 계속 이어졌다. 가람과의 관계는 갈수록 멀어졌다. 전화 통화도 줄었고 직접 만나는 횟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가람은 불안했다. 우리 사이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하지만 준모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주말에는 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갖다 주었다. 준모는 고맙다고는 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다. 준모 씨, 우리 관계 괜찮은 거죠? 가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왜 그런 걱정을 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준모 씨가 너무 지쳐 보여서요. 응, 로펌일이 좀 과하게 많아서 그래. 준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가람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손의 온기는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가람은 그 냉랭함을 감지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괜찮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시 좋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람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준모는 선을 계속 보면서 다른 조건을 가진 가능성을 은밀하게 탐색했다. 가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혼자서만 굳건히 믿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흘러갔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여전히 연인이었지만 그 관계의 온도는 현저히 달랐다. 한때 뜨겁게 타오르던 사랑은 이제 미지근하게 식어가는 중이었다. 가람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억지로 외면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왔다. 가람은 병원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소변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임신 양성. 두 줄의 붉은 선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가람은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불안하게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함께 느껴졌다. 화장실에서 나온 가람은 복도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준모의 번호를 눌렀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준모가 전화를 받았다. 응, 가람씨,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에 쫓기는 듯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준모씨, 저 지금 병원인데 할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 어디가 아픈 거예요? 준모의 목소리에 걱정이 아주 약간 묻어났다. 아니요, 아픈 건 아니고요. 만나서 직접 이야기할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시 볼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끄는 가람은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저녁 6시. 가람은 준모와 평소 자주 찾던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준모가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치고 피곤한 기색이었다. 미안, 좀 늦었지? 아니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준모가 자리에 앉아 가람은 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가람은 입술을 깨물며 용기를 짜냈다. 준모 씨, 저 임신했어요. 준모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다. 커피 잔을 들려던 그의 손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임신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확실히 확인했어요. 준모는 천천히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진짜예요? 준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마침내 손을 내렸다. 가람아,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그 말에 가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해야 한다니요? 그녀가 기대했던 반응은 기쁨이었다. 준모 씨,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준모는 고개를 들었다. 낳고 싶다니?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무슨 준비요? 결혼도 아직 안 했고, 나는 이제 막 경력을 시작했고, 당신도 시험 준비 중이고, 가람은 준모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준모는 가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시선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건 그렇긴 하지. 준모 씨, 우리 결혼할 수 있죠? 가람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준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결혼하자. 하지만 그 대답에는 확신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가람은 그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외면했다. 고마워요, 준모 씨. 근데 가람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우리 부모님께는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임신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자. 가람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요? 어차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좀 보수적이셔서 결혼 전 임신이라고 하면 많이 놀라실 것 같아서 그래. 준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가람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모 씨가 원하신다면. 고마워, 가람아. 내가 잘 조율해 볼게. 준모는 가람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러나 그 손에서는 예전의 따뜻한 믿음이 느껴지지 않았다. 카페를 나서는 가람은 불안했다. 준모의 반응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훨씬 컸던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가람은 거울 앞에 섰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게. 가람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밤 도영은 서재에서 컴퓨터를 켰다. 민성 소프트웨어의 법인 자료를 검색했다. 회사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세금 신고 내역, 모든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다. 도영은 자료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했다. 예상대로였다.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다. 허위 비용 처리도 눈에 띄었다. 도영은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다. 조사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게. 네, 국장님. 민성 소프트웨어 특별 세무조사를 준비해야 해. 알겠습니다. 자료 철저하게 준비하고 빠뜨리는 것 없이 진행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내 딸을 때린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도영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다음 날 아침 국세청 조사국 회의실. 도영은 조사 팀원들을 소집했다. 오늘부로 IT 기업 민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네, 국장님. 이번 조사는 전례 없이 철저하게 한다. 의심되는 부분은 전부 파헤쳐라. 알겠습니다. 거래처도 모두 확인하고 계좌 추적도 빠짐없이 진행해. 도영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조사 팀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출발한다. 도영의 명령과 함께 조사팀이 움직였다. 검은색 승합차 3대가 국세청 청사를 출발했다. 목적지는 민성 소프트웨어 본사. 차 안에서 도영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딸의 뺨을 때린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지. 승합차가 민성 소프트웨어 건물 앞에 멈춰섰다. 조사 팀원들이 일제히 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사관들, 손에는 서류 가방과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민성 소프트웨어의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영숙 가족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가 되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오전 9시
민성 소프트웨어 본사 로비에 국세청 조사팀이 들이닥쳤다. 검은 양복을 입은 8명의 조사관들. 손에는 공문서와 조사 장비가 들려 있었다. 로비 직원이 황급히 다가왔다. 어디서 오셨는지 도형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국세청 조사국입니다. 특별 세무조사를 집행하러 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께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회계팀으로 안내하세요. 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잠시 후 강태혁 타이의 예의이 급하게 내려왔다. 준모의 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입니까? 민성 소프트웨어 대표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 세무조사 영장입니다. 협조 바랍니다. 도영이 서류를 건넸다. 태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굳었다. 특별 세무조사요? 갑자기 왜요?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팀으로 안내해 주시죠. 조사 팀원들이 일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태혁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앞장서 안내했다. 편의상 차명 계좌를 쓰는 법은 없습니다. 저녁 6시. 조사팀이 철수했다. 하지만 압수한 자료는 산더미 같았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거래처 확인도 해야 하니까요. 도영이 태혁에게 말했다. 그리고 부인 명의 계좌도 확인해야 할 겁니다. 처가요? 태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가족명의 계좌 전부 조사 대상입니다. 도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건물을 나섰다. 그날 저녁, 태혁은 집에 돌아와 영숙에게 전화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래?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왔어.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이 놀라서 물건을 떨어뜨린 소리였다. 뭐라고? 세무조사라고. 그것도 특별조사야.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여보, 당신 계좌도 조사한대. 태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내 계좌? 왜?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족 계좌 전부 확인한다고 했어. 여보, 이거 어떻게 해? 당신 계좌에 뭐 있잖아. 부동산 투자한 거, 차명으로 한 거. 영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거 세금 신고했어? 아니, 안 했어. 그냥 시세 차익만 챙기고. 큰일 났네. 완전히 큰일 났어.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말이 없었다. 며칠 후, 도영은 국세청 사무실에서 영숙의 계좌 내역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 조사관이 다가왔다. 국장님,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뭔가? 김영숙 씨 계좌에서 1년 전에 큰돈이 움직였습니다. 도영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2억 5천만 원. 한 번에 입금된 금액이었다. 출처가 어디인가?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판 거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조사관이 다른 자료를 펼쳤다. 이 부동산이 김영숙 씨 명의가 아닙니다. 도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차명이라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타인 명의로 매입해서 김영숙 씨 계좌로 대금을 받았어요. 명의자가 누굽니까? 친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고 더 많은 내역이 나타났다. 영숙은 지난 5년간 차명으로 부동산을 7채나 매입했다. 모두 친구나 친척 명의였다. 총 시세 차익은 12억 원. 하지만 세금 신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건 명백한 탈세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조사관이 말했다. 도영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오후에 금융감독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 김영숙 명의의 계좌 전부를 조사 대상에 올리게 검찰에 고발 조치할 준비를 해 같은 날 저녁
영숙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국세청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왜요? 차명부동산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하면 좋아? 다음 날 아침 10시, 영숙은 국세청 건물 앞에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영이 앉아 있었다. 영숙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앉으세요.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다. 도영이 서류를 펼쳤다. 김영숙 씨, 지난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입니다. 모두 차명으로 한 거래였습니다. 이거 아시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네, 왜 타인 명의로 하셨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신 거죠? 도영이 차갑게 물었다. 그게 총 양도 차익이 12억 원입니다. 탈루세액이 약 5억 원이고요. 가산세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게다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검찰이요? 영숙이 눈을 크게 떴다. 네, 탈루액 5억 원이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영숙이 울먹이며 애원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변호사예요. 그 말에 도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변호사 아들이요? 네. 준모라고 잘 압니다. 도영이 차갑게 웃었다. 제 딸의 뺨을 때리신 분의 아드님이시죠.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네, 제 딸 한가람이요. 카페에서 뺨을 때리셨더군요.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왜 이 사람 얼굴이 낯익었는지. 가람을 닮았던 것이다. 설마 당신이 국세청 조사국장 한도영입니다. 도영이 명함을 내밀었다. 영숙은 명함을 받아들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조사국장. 가람의 아버지가 말단 공무원이 아니었다. 국세청의 최고위직이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도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은 법으로 죗값을 치러야죠. 도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도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2주일 뒤,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무엇보다 검찰 조사가 코앞이었다. 영숙은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다. 가람의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다. 저녁 7시. 영숙은 도영의 집 앞에 섰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가람이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였다. 어머님. 가람은 놀란 표정이었다. 가람아.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 계시니? 가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은 영숙은 소파에 앉았다. 도영이 서재에서 나왔다. 영숙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국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도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영숙은 바닥에 이마를 또 섰다. 태혁과 서연까지 뒤따라 들어왔다. 세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다. 태혁도 무릎을 꿇었다.
국장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제발 오빠만은 살려주세요. 오빠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잘못인데. 도영은 그들을 내려다봤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일어나십시오, 다들. 명령조의 목소리였다. 세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도영은 맞은편에 앉았고 가람은 아버지 옆에 섰다. 말씀하십시오. 뭘 원하시는지. 도영이 차분하게 물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모만은 지켜주세요.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강준모 씨는 제 딸이 가장 어려울 때 외면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시키셨든 안 시키셨든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눈치 보느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전문직입니까? 태혁이 끼어들었다. 국장님, 회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준모까지 인생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도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태혁 씨, 묻겠습니다. 회사 탈세는 인정하십니까? 태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김영숙 씨, 차명부동산 투자도 인정하십니까? 영숙도 고개를 숙였다. 인정합니다. 그럼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딸을 때릴 때는 가족 생각 안 하셨죠? 영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1,000만 원을 주면서 아이 지우라고 할 때도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겠습니다. 세 사람의 눈에 잠시 희망이 떠올랐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도영이 돌아섰다. 여러분이 저지른 건 개인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훔친 겁니다. 검찰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국장님, 제발. 영숙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도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만하십시오. 우리 준모만은, 강준모 씨는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있습니다. 제 딸을 지키지 못한 것. 그건 법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인생의 대가는 치러야죠. 서연이 울며 물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살아가시면 됩니다. 도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 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영이 가람을 쳐다봤다. 하지만 혼자서 이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러낸다. 세 사람은 가람을 쳐다봤다. 가람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준모는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람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혼자 키울 거예요. 가람아,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준모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람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가장 필요할 때 지켜주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재판 준비하세요. 태혁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자면 태혁 씨는 3년에서 5년, 영숙 씨는 2년에서 3년 정도 예상됩니다. 세 사람은 절망했다. 감옥에 가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다. 이제 가보십시오. 도영이 현관으로 안내했다. 3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가람을 쳐다봤다. 가람아, 정말 미안하다. 가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이 문을 나섰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태혁은 탈세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영숙은 차명 부동산 투자와 양도세 탈루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스입니다. 태혁과 영숙은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섰다. 서연과 준모는 밖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민성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파산했다. 재산은 모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다. 고급 아파트도 외제차도 명품 가방도 모두 사라졌다. 서연과 준모는 작은 투룸 빌라로 이사했다. 준모는 다시 전문직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보조 업무를 하게 되었다. 서연도 취업이 안 돼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편 가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병원에서 건강한 딸을 낳았다. 이름은 하율이었다. 도영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손녀를 처음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하율이 할아버지한테 왔구나. 출산 후 한 달. 가람은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율이가 자는 동안 책을 펼쳤다. 밤에는 도영이 손녀를 돌봐주었다. 가람아, 넌 공부해. 아빠가 볼게. 1년이 흘렀다. 가람은 첫 번째 시험에서 아쉽게 불합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율이가 돌이 지났을 때 가람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시험날이 왔다. 3개월 뒤 합격자 발표일. 가람은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붙었어. 아빠, 내가 합격했어요. 가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딸을 안았다. 합격 후 가람은 중견 로펌에 취직했다. 1년 뒤 가람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 독립했다. 간판을 달았다. 한가람 회계 전문 법률 사무소. 서진은 간판을 보며 벅찬 뿌듯함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다. 어느 날 사무실 문이 열렸다. 준모였다. 초췌해진 얼굴이었다. 가람아,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람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아기는 잘 있어? 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나도 볼 수 있을까? 가람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서진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뭐가 달라져요. 가람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저는 이미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섰어요. 후회는 준모 씨 몫입니다. 이제 가세요. 저 바빠요. 그러고 준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2년 뒤 가람의 사무실은 더 커졌고 직원도 3명이나 두었다. 도영은 정년 퇴직 후 손녀를 돌보며 행복했다. 어느 봄날 가람은 하율이와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엄마 예뻐요. 하율이가 웃었다.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의 준모였다. 그는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가람은 그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이미 가람의 인생에 준모는 없었다. 가람은 하율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일. 가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단단하게 일어서는 것이었다. 가람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당당하게, 아름답게, 봄날의 햇살처럼 빛나는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신의 부와 지위만 믿고 타인의 존엄을 짓밟았던 영숙 가족의 비참한 몰락, 그리고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빛나는 삶을 개척해낸 가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원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깊은 교훈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보란 듯이 더 행복하고 단단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 자신의 꿈을 모두 지켜낸 가람 씨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봄 햇살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쾌함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가람 씨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나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속 시원한 우리네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